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스케치 행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오니 입장을 마치신 분들은 앞좌석부터 차례대로 자리를 채워주시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방명록을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입구 안내 데스크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1회 통일 스케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사회 진행을 맡은 남유진, 박예혁입니다. 통일 스케치는 통일을 하나의 명작으로 그려내기 위해 통일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2023년 통일 스케치의 주제 말씀은 북한 중보 기도 주간의 주제 말씀과도 같은 전도서 4장 12절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토크쇼, 비전 쉐어링, 서약식으로 구성된 통일 스케치 행사를 통해 통일의 밑그림을 그리고 나아가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을 위해 중보하는 동역자를 만나 통일의 세 겹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의 행사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왜 통일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한 겹줄 토크쇼, 2부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두 겹줄 비전 쉐어링, 3부는 나는 무엇을 통해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세 겹줄 서약식입니다. 1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님께서 개회사를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오신 강사님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입니다. 이번 주는 북한 중보 주간으로서 북한을 알아가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북한 중보 주간의 마지막 날 통일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한동대학교는 개교 초부터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도했고 2011년부터는 북한 중보 주간을 역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하신 2023 통일 스케치는 한동 통일 아카데미 학생들이 준비한 행사입니다. 한동대학교 졸업생을 포함해서 이미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통일의 그림에서 어떤 조각이 될지 상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분단이 지속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나라처럼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이전과 이후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서로 협력해 통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통일 스케치를 통해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공감이 된다면 오늘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나는 통일 전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앞으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훗날 통일 이후에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I was there to respond to God's calling. 진로와 비전으로 고민이 많을 시기에 통일이 하나의 힌트가 되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국제 무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Korea? 감사합니다.
사실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당장 그런다고 하면 약간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군대를 아직 안 와가지고 군대를 갈 필요가 없어져서 네, 제 꿈이었습니다. 네. 명작 통일이라는 것은 마스터피스, 통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걸작품이 되어야 한반도와 그리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왜 통일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한겹줄 토크쇼 1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토크쇼는 실제로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에 패널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결과를 살펴보며 패널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통일을 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가 통일을 준비해야 할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토크쇼 진행에 앞서 본 행사를 주관하는 한동통일 아카데미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90명의 학우분들께서 통일에 대해 의식, 북한 인권과 북한의 이탈 주민의 이해, 통일과 기독교, 대학생으로서의 통일 참여 등 6개 분야 총 38개의 설문조사 문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4.5%가 대체로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2014년에도 동일한 질문에 대해 36.7%의 학생들이 대체로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답하였기에 통일에 대한 관심은 9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는 핵무기, 김씨 일가, 지하교회,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 중 어떤 것이 최대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통일이 한국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85.5%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어떤 것이 기대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널은 국제 푸른나무 이사장이시자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곽수광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 패널은 아시안스퀘어 대표이시자 미국 변호사이신 김민호 대표님이십니다. 세 번째 패널은 전 연변과학기술대학 상경학부 교수님이시자 서울제일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김우신 교수님이십니다.
네 번째 패널은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님이시자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마민호 교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패널은 전 연변과학기술대학 건축과 교수님이시자 새 한반도센터 대표이신 박세영 교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패널은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님이시자 한동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이신 전명희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7.6%는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5.9%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를 비롯한 현재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통일이 필요하고 언젠가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일을 왜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통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마민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통일을 왜 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요. 통일이 왜 안 돼야 되나요?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화와 안정입니다. 만약에 불안하다, 살기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1945년 분단된 이래 한반도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그 불안한 가운데서 살았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안 켜져 있어. 평화롭지 않은 것, 영내의 불안을 가지고 한국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이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민족이 꿈꾸는, 남북 하나 합쳐서 한민족이 꿈꾸는 조국의 미래는 어떤 걸까요? 청년으로서 저는 이거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대사회에 살기 때문에 현대화되어야 되고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국가가 되어야 되고요. 독재국가 안 됩니다. 전제국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유해야 해요. 잘 살아야 돼요. 그다음에 뭐냐면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한테 다 뺏겨버려요. 강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아무리 잘 먹고 부유가 돼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수준이 낮으면 잘된 사람만 잘 되고 못된 사람은 못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선진화해야 돼요.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몇 가지 요소는 젊은이라면 다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현대화된 부강한 선진 국민국가. 근데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분단이에요. 우리 영내 이 불안을 내비두고 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원하는 이 멋있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한테 어려움이 되는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일이고, 그건 남한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남북한이 공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선진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지만 잘 살다가도 경제가 좋아지다가도 외부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시 뒤로 나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걸 우리가 3080 클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가의 인구수가 8천만 명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 소득이 3만 불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선진으로 이 정도의 선진이 되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불안해져도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G7 정도는요. 3080 클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도 IMF나 뭐 또는 그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는 뭐냐면 바로 내수 시장이 8천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8천만 명. 지금 남한에 5천만 명, 그다음에 북한에 2,500만 명 합쳐지면은 우리가 8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강한 선진 국민 국가로서의 그러한 나라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통일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따 김 교수님도 조금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1945년 분단된 이래에 우리가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분단 비용이거든요. 분단 비용입니다. 응? 이거는 있잖아요. 액수로 따질 수 없어요. 73년 동안 지금 우리가 부담했고 앞으로 통일이 안 된다면 계속해서 분담해야 되는 비용들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 탈북민과 그다음에 이산 가족의 아픔, 엄청난 코스트예요 이거. 그다음에 엄청난 국방비, 비행기 한 대 떨어지면 800억이 날아가는데 이 비용들 우리 뭐 엄청나게 사야 돼요. 앞으로도 더. 그다음에 말이죠. 아까 우리 학생이 한번 얘기했지만 군대 250만 명이 휴전선 가까이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난 낭비죠. 이거를 분단이 통일이 안 되면 계속해서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남남 갈등, 좌우 진영 논리 왜 하는 거죠?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분단돼 있지 않으면 좌파 우파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냥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단 비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웨이스트, 낭비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이 되는 날까지. 그러나 통일 비용은 인베스트먼트예요. 일단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회수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경제적으로는 뭐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아까 껐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문제고 시간이 몇 초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5분 만에 끝내라고 여기서 써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국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 통일이 돼야 될 필요는 있는데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도 학생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국제 정치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 얼굴들 보세요. 우리한테 웃고는 있지만 우호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통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국제 정치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국제 정치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화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주변 국가에 그리고 국제사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청사진을 제공해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이게 통일의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통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2010년 이후에 지금 국제정치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제정치에서 국제사회에다가 통일의 필요성들을 설명한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통일 외교를 열심히 한다면 통일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옛날처럼 우리가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힘없는 나라였다면 국제정치에서도 영향력이 없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문화 강국이고 군사 강국이고 경제 강국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설득해내서 통일의 중요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가 통일을 통해서 동북아에서의 균형자 역할과 세계에 있어서의 중심국가의 역할을 해서 더 이상 후진으로 떨어지지 않는 통일된 선진 부강한 국민국가를 이루는 그거를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은 어려운 것이지만 일희하지 말고 통일을 위하여 청년들이 함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통해 선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통일 이후 대한민국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네요. 그러한 미래를 꿈꾸며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의 과정에서 기독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6.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통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7.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 통일은 가능한 것인가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성경적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김민호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기본적으로 지금 통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분야를 우리가 보자고 하면 사실은 통일에 앞서서 우리가 이 아시아의 그 경제의 수준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동북아의 이 경제 수준은 세계를 지금 리딩하고 또 앞으로 리딩할 제1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2023년의 GDP 기준으로도 또 2022년 중국이 2등이었고 일본이 3등에서 4등 떨어지긴 했지만 뭐 3, 4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11위고 한국이 13위.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한국도 사실은 탑 10 안에 거의 들어가는 수준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10개 국가 안에 4개 국가가 포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10개 국가가 4개 국가가 포진하는데 더더군다나 그 성장세나 이런 것들은 미래에 확실히 리딩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 가장 파워풀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더 파워풀해지려고 하면 이것들이 사실은 물류가 쫙 연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시아 전역으로 또 유럽으로 확대되는 이런 효과만 있다고 하면 대단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막는 하나의 장애가 있었는데, 그 장애가 사실은 우리 한반도 전쟁이었죠. 6.25로 인해서 우리가 딱 막히면서 모든 물류가 막혀지는 상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세계 경제 3위와 우리 11위, 작년 2021년까지 10위였으니까 10위라고 할게요. 요 3위와 10위가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런 어떤 블럭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섬이나 마찬가지인 국가가 돼버렸죠. 외국을 나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육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꿈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국가들이 이것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이름들은 다 달랐죠. 뭐 중국은 1대1로라든지 러시아는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꿈을 가졌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 고속도로에 보면 우리가 저쪽 그 요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저기 있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 저 멀리 있는 뭐 터키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시해 놓는 아시안 하이웨이도 있고, 또 일본도 해저 터널 뚫기를 원하고 막 이런 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 가운데 이것들을 막고 있는 게 이 한반도 이 분단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4십 창문이라는 건데, 14십 창문은 우리 선교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선교가 이제 해안선 선교에서 내륙 선교로, 내륙 선교에서 이제 종족 선교로 발전을 하죠. 이제 종족 선교라는 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거기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피플스 그룹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종에 대한 인지를 하고서 복음을 안 받아들인 인종이 어디 있는지, 그 종족이 어디 있는지를 찾은 게 저 14십 창문에 다 몰려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기는 다 어떻게 보면 타종교 지역, 그러니까 뭐 불교라든지 회교권, 뭐 힌두교 이런 타종교 지역이라든지 공산권으로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저희는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제가 아시안 스퀘어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이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건데, 아시아 지역에서 뭔가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거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 곳들을 다녔거든요. 이제 먼저는 제가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받으면서 제가 많은 2세 애들, 거기 북미,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많은 2세 애들을 만나고, 거기 저기 보면 이제 제임스가 제 제자인데 원더걸스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2세도 만나고, 또 제가 중앙아시아를 많이 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고려인들, 그 1937년하고 8년 사이에 이주했던 많은 고려인들을 만나고, 또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많은 우리 조선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걸 느끼기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 뭐 기독교적인 거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제 마음속에 이스라엘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강하게 듣고, 제가 다니던 로펌을 잠시 관두고 제가 이스라엘을 딱 간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 봤습니다. 거길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면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몇 명 안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거길 걸어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까 저기 14십 창문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남유다는 활대요, 북이스라엘은 화살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남유다는 활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개방된 오픈 소사이어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방 세력들은 활대 역할, 그러니까 어떤 물류를 제공하고 자본을 제공하고 맨파워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죽이는 건 뭡니까? 화살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전진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세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전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남북한의 통일입니다. 남북한에 막혀있던 물류가 확 터지는 것은 단순히 물류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통로가 뚫리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 미국 사람들 몇 명밖에 이스라엘 못 가죠. 이스라엘에 엄청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선교의 물꼬가 터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건 사단도 알고 이걸 막고 있는 거고 이것을 뚫어내는 것이 우리 세대 때 꼭 이루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랑 마미노 교수님이랑 독일에 우리가 통일 캠프에 가서 우리가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 통일을 이뤄냈던 많은 기도했던 분들이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북한은 다 준비됐다. 기도가 차고 넘친다. 근데 나만이 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 언제 되냐?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정확한 건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하고 때를 마련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길었습니다. 네, 지금은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막힌 담인 북한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의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난 학우님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북한 이탈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응답자의 71%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온 통일인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명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인 줄 알고 편하게 있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게 정말 고무적이고 좋은 토요일 날 또 이 얘기를 들으러 오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탈북민 친구들이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제가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답일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보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또 오랫동안 또 그 탈북민들과 함께 뭐 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희가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를 알게 된 그 가장 그 큰 통로는 사실 대량 탈북이 이루어진 이후였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뭐 기순용사에 대해서나 간첩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어도 북한 이탈 주민 또는 뭐 탈북민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었고 또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폐쇄적인 사회에서 물꼬를 트고 통일의 일종의 전령사 어떻게 먼저 온 통일을 열어주신 분들이 사실 북한 이탈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통해서 북한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편파적인 부분도 있고 때로는 지엽적인 것도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묶어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개방이 점점 많이 되고 있어도 여전히 북한 사회는 폐쇄적인 사회고, 그래서 안톤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우리 사람을 Human Living Document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살아서 걸어다니는 책, 우리가 그분들을 잘 탐독하고 읽고 또 대화를 그 책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듯이 천천히 아주 많이 서로 알고 다가가서 하나가 되는 것을 먼저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 통일한국개론에서 이런 얘기 굉장히 자주 해서 어쩌면 식상할 수도 있는데 또 안 들은 분도 있으니까 이제 한두 마디 더 첨언하면, 저는 통일 얘기할 때 이 소금 얘기 되게 자주 하는데 통일이 언제 될 것이냐, 이 통일을 염원하는 여러분들과 또 와 있는 3만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다 합쳐서 뭐 통일민이라고 저희가 부른다고 친다면 뭐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소금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뭐 그 전체 물의 2에서 3%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늘 적용해서 어떤 임계점, 아까 언제가 때가 될 것인가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한국에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처럼 통일을 염원하는 분들이 한 2, 3%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2%만 잡아도 100만 명 정도 얘기할 수가 있고, 이 100만 명은 사실 탈북민 입장에서 보면 3만 명이니까 한 명당 35명 정도, 33명 정도의 아주 열렬하게 서로 친한 그 남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명의 친구가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희는 또 한 명의 그렇게 친한 탈북 친구들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모여서 어느 정도 100만 명 이상이 간절하게 통일을 염원하고 이런 통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맛을 유지하고 있다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통일이라고 하는 물꼬가 트여지지 않을까, 늘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아닐까, 한동대만 하면 가능은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탈북민 친구들 여기 이제 앉아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창조적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메인스트림 사회에서 탈북민은 외곽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외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로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가, 우리 다문화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만 제가 수업에서도 가르치지만 본인이 서 있는 곳을 그 크리에이티브 코어, 창조적 중심으로 여기고 거기로부터 원을 그려서 얼마든지 우리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남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탈북민이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나름의 중심을 가지고 같이 동등하게 나아가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창조적 중심의 리더 역할을 맡으시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위치가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통일인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에 태어난 우리 모두 같은 통일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같이 통일의 물꼬를 틔워야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96.6%가 문제가 있다고 답한 데 반해 북한 장애인 인권 실태에 관해서는 28.6%만이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곽수강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 장애인 인권 상황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북한 문화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지금 대답해도 될까요? 네, 두 주제가 다 한 1시간씩 이야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5분 안에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장애인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이익 또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인들의 현실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또 북한 정부나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무척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2016년에 그 유엔에서 북한 인권 장애인 인권 보고서가 아주 구체적인 그 조사 활동을 통해서 작성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내용은 그 북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또 공동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인권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의 가능성을 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누고 싶어요. 저는 2010년에 북한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국제 푸른나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을 하자마자 북한에 있는 11개의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돕기 시작했고, 또 장애인들 누르면 넘어가나요? 네. 장애인들의 직업을 제공하고 또 직업 교육을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왔는데요. 저희 국제 푸른나무는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북한의 장애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작하면서부터 통일은 단순히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으로만 해결되어지지 않고 또 문화교류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체육, 음악 이런 다양한 그 문화교류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도 그런 기회들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했던 일이 북한 장애인들에게 탁구를 가르치는 일이었고요. 이분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유명한 탁구 선수와 함께 평양에 처음으로 장애인 탁구장을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시작돼서 약 5개 종목의 선수들을 선발해서 훈련해서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출전시키게 되었고요. 저희가 5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만 지역 예선을 통과한 선수가 아무도 없어서 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수영 선수 1명이 출전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런던 올림픽, 패럴림픽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었고요. 또 굉장히 그 장애인 그 체육이 시작되었다는 것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북한이 장애인들을 잘 대우하는 것이 우리가 인권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면서부터 전격적으로 북한의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북한은 원래 장애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장애우 또는 장애인이라는 이름도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장애인들을 부르는 호칭도 좀 이렇게 미안한 그런 호칭들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런던 올림픽 출전 이후에 그 대표단이 평양공항을 떠나는데 뭐 울음바다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 전역에 조선 장애자 보호 연맹의 지부들이 다 설립이 되고,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평양 시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택시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 택시를 저희가 또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장애인들의 직업 교육을 위한 센터도 만들었고요. 제가 그 코로나 직전에 마지막 그 12월 초에 평양에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불과 몇 주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남북 교류가 끊기고 또 그 이후에는 남북한 간의 교류가 거의 지금 그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어서 저희가 준비했던 많은 사업들을 계속 할 수는 없지만 북한 안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펼쳐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둡고 또 힘든 부분들도 있겠으나 저희가 처음 이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계시고 또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남북한 통틀어서 가장 연약한 지체들인 우리 장애우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걸 통해서 이 허리가 잘린 장애가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가 잘린 이 한반도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남쪽의 장애우들이 휠체어에 타고 약 300명 정도가 휴전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가고 또 북한에 있는 장애우들이 또 휴전선을 통해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래서 남북한의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농아축구단이 서로 축구 경기도 하고 이런 기획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멈춰져 있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 일어났어요. 그 장애우들을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황당한 꿈이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또 시도했더니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북한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애우들을 위한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쩌면 무모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도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또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의 회복, 그 평화와 또 통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지 같이 꿈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코로나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실 뭐 또 소개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그 북한에 있는 여러 장애인 직업학교, 회사 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도 했었고요. 또 지금 평양 과기대 안에 저희가 이제 카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근데 물론 이제 다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는 카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마지막 그 평양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기획했었던 것은 영국에 있는 그 제이미 올리버가 나온 유명한 요리 학교에 북한 장애인 2명을 초대해서 제빵 교육을 시켜서 평양에 그 유럽식 베이커리 카페를 여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쭉 나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뭐 커피 교육이나 제빵 교육이나 또 직업 교육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편의 시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북한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장애인분들에 대한 섬김과 사랑이 정말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이어서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의 27.6%만이 민간인 통제구역 혹은 DMZ에 방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7.2%의 학생들이 DMZ 혹은 민간인 통제구역에 방문 혹은 재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통일 전후 DMZ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박수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을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세상에서는 지금 새로운 시대다, 뉴월드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DMZ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를 잘 보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런 것들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는 정치적으로 한다면 이제는 극동에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경제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큰 개발들을 하고 얼마 전에 김정은과 또 푸틴이 만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1대1을 통해서 중국의 중심인 시안서부터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과 여러 가지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려면 태평양에서 오는 것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으로 오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그 바다로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륙으로 지나서 철도로 간다면 경제가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보면은 한반도가 막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교통체제처럼
맡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한반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많은 정치인들, 세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남북한의 통일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 서로 통과하는 것들은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묶여 있는 세계 경제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남북한의 문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한반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일대일로는 땅과 바다를 점령해야 다스려야 세계 패권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한국이 그렇게 돼 있죠. 아까 말씀하신 한반도에서 한국은 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다라고 한다면 또 북한은 대륙에 연결돼 있어 그 연결된다면 바다와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의 패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DMZ는 남한과 북한이 있지만 70년 전에는 저희 할아버지 때에는 평양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역사는 변하고 또 지도도 바뀐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도는 결코 여러분 세대에서 여러 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죠. 결국 남북한은 이제는 싸우고 헤어지는 건 우리가 했지만 다시 만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려면 남북한이 만나려면 중국이 관여하고 러시아가 미국이 또 유럽이 관여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로 푸는 것이 중요하고 패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남북한이 만나는 것은 DMZ 만나지만 그러나 이것은 동북아의 새로운 시작이고 또 세계의 평화의 시작이다. 어쩌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나 또 허상적인 것을 상상적인 게 있다면 경제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남북한이 풀리게 되면 이것은 유럽이 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태평양에서 일을 통해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세계 역사는 유럽에서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이 한반도에서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DMZ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들은 제가 했던 일들은 중국의 도문, 훈춘, 강원도 뭐 이런 일들 했었는데 지금은 저는 DMZ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반도 하해 실험 공간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에 저는 한반도 서로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고 한다면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실험적인 것이 필요해요. 마치 아파트를 볼 때도 모델하우스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한반도 안에 DMZ 안에 그런 실험 공간이 필요하다. 평화를 위한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통일촌과 그 앞에 있는 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이제 여기서도 필요하지만 좀 더 가까이 가서 상황들 보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DMZ가 한반도 통일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다니 정말 꿈과 같은 일이네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으로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5.5%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학생인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김무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통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굉장히 백인백색, 백문백답이 되어서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저는 전공이 수학이고 수학 선생이고 선교지에서도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분의 목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저 역시도 목사이기도 하고요. 현재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힌트는 성경이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발견한 좋은 아이디어가 바로 통일의 이슈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때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총리의 전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다니엘. 다니엘은 무려 네 왕조를 거치면서 가장 높은 총리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배후에서 에스라 수룹바벨 때 1차 귀환할 수 있도록 고레스에게 조언을 하고 첨언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느헤미야라든지 혹은 에스더라든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뭐 그 사람들이 성경 속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결심을 하죠.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 나이보다 좀 어렸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심한 그를 왕실의 최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없이는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되는 선한 도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제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돼 있나요? 예. 그 뭐 쭉 지나가고 이 짧은 성경 역사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있다는 것이죠. 저기에 나와 있는 그 이방의 왕들은 굉장히 그 험악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보수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역사가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갖다가 잔인한 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잔인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선대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만 한다면 거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동하는 방법은 주변 국가의 사람들을 갖다가 움직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변 국가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이고 아수에로도 움직이고 아닥사스다 왕을 갖다 움직였던 것처럼 그 배후에는 그들과 친밀하게 관계하고 교통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그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저런 유엔 기구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은 그 실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엔 기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많이 있죠. 나는 교사의 꿈을 갖고 있어. 나는 정치가의 꿈을 갖고 있어. 나는 경제인이 되고 싶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꿈꾸며 통일의 꿈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굉장히 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통일의 꿈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준비된 전문가가 되어 통일의 그날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왜 통일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일부 한 겹줄 토크쇼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해주신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